안녕하세요. 오세진 관세사입니다. 2016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1차 무역영어 합격을 위해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힘차게 모의고사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수도 마무리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스포트 하셔서 우리 결전의 그날 모두가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고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충분히 돼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은 제가 항상 고득점에 수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남은 시간 정리가 좀 안 되셔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제가 효율성, 항상 강조하고 있죠. 효율적 정리 그리고 압축적 정리를 통해서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꼭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은 정말 물리적으로도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정말 지금까지 준비가 부족하셔서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 조금 접으시고 매일매일을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업적들 중에 대부분은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룬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꼭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문제를 푸셨고요. 제가 지금 녹화로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게 된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들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출제하는 기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어떤 필요가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우선이 될 테고요. 이제 기출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반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들을 제가 정리했고요. 또 두 번째, 그건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중요는 하지만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좀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학원 쪽에다가 문의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문제를 풀 텐데요. 여러분이 푸신 그 문제들이 다소 쉬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처음 경험해 보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설명을 이제 기반으로 하셔서, 댁에 가셔서 그 나머지 부분도 같이 꼭 확인 점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인코텀즈 2010상의 그 서문의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비중 있는 우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이게 생소하시다면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몇 번이었죠, 여러분?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인코텀즈 규칙은, 우리 인코텀즈라는 것이 뭔지는 다 아시죠? 정형거래 해석을 위한 통일 규칙입니다. 그러나 빈칸, 우리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say nothing. 맞죠? 우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위험이라든가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우리 인도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또는 우리 결제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다? 우리 지급될 금액이라든가 정리 같이 하세요. 우리 인코텀즈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코텀즈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 언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급될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급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그리고 우리 브리치가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계약 위반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코텀즈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혹은 계약 위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다룬다. 딜 위드가 다루잖아요. 다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제가 2번이라고 이렇게 자,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자,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either A or B 해서 이건 뜻이 A 또는 B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either A or B 상태로 두게 되면 이런 뜻이 되거든요. 소유권의 이전 혹은 우리 계약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원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ither do they deal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neither이라고 하면 뭐죠? neither이라고 하면 이것은 양자부정입니다. 양자부정. A와 B 둘 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양자부정. 양자부정.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건요. 이제 이 친구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부정어라고 했죠.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가면 이렇게 이제 원문 같은 걸 보시다 보면 영어 협약이나 규칙 같은 걸 보면 도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온다. 누가? 부정어가 앞에 나가면. 그래서 원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 Neither do they deal with.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neither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계약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 둘 다 다루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코텀즈에서 다루지 않는 것, 언급하지 않는 것 두 개하고 인코에서 텀즈에서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다루지 않는 것. 다루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또 정리하세요, 여러분. 자,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충분히 이제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셔야 됩니다. 또 계약 위반의 결과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 인코텀즈의 개념에 대한 우리 학습도 있으셔야 되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성한 문제고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다룬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일이죠. 자, 보통 자, dealt with, 다루어지게 된다. 어디서 다루어지게 된다? 디귿에서 보시면 through가 무엇을 통해서예요. express가 명시적인 terms죠. 조건입니다. 매매계약에서의 조건에서 다룬다. 아하.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 위반의 효과, 결과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다룬다. 계약의 어떤 명시적인 조건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고 또는 어디서 다루게 된다? 자, 리을에 뭐가 들어간다? 우리 그 계약에 대해서 증거하는 법, 증거법을 통해서 해결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필기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요. 자, 필기 하시겠습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실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놓치실 수가 있어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인코텀즈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급될 금액과 지급될 방법, 그리고 인코텀즈에 다루지 않는 것은 딜 위드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 이전과 계약 위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리고 either A or B와 neither이라는 도치를 유도하는 두 개 다 부정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는 양자분홍의 neither를 보셨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셨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 요 두 가지는 어디서 다루게 된다? 이런 것들은 계약 조항, 명시적 계약 조항에서 다루게 된다. 자, 명시적인 계약 조항에서 다루게 되고요. 또는 어디서 다룬다? 준거법에 의해서 자,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코텀즈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나 준거법에서 다룬다.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당사자는요, 우리 뭐 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들은 뭐 한다? 인식해야 한다. 뭘 인식해야 한다? 우리 강행적인 국내법. 우리 2015년 시험에서도 여기 강행 국내법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행법, 국내 강행법이 매이 빈칸할 것이다. 그 어떤 면에서도, 우리 매매계약의 어떤 면에서도 뭐 할 것이다? 오버라이드 할 것이다. 오버라이드가 무슨 뜻이죠? 우선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강행법이 매매계약의 어떤 면에서도 우선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자,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선택되어진 인코텀즈 규칙에 포함해서 인코텀즈 규칙도 매매계약도 우리 항상 누구보다 미치다? 우리 국내 강행 규정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피가 됐으니까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숙지하셔야 될 사항. 이제 관세사가 다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코텀즈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같은 것들에 어떤 적용 순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적용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용 순서. 과연 우선한다, 우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혼돈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용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용 순서. 첫 번째는 뭐가 적용된다? 우리 국내 강행법이 1순위입니다. 국내 강행법. 강행법이라는 건 여러분 임의법이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국내 강행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우리 문제풀이에서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자, 그리고 여기에 독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에는 법역이 존재하죠. 독일 안에서 적용되는 독일 법역이 있고 여기는 한국 법역입니다. 한국 법역. 법역과 상관습을 달리하는 양자가 만나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당일 거래에서 물론 이제 민사거래지만 이게 각국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적용되는 법들 이게 뭐 있었죠? 우리 국제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국제 규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기재해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뭐 국제사법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섭외적 사법 관계에서 규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인데 그런 국제사법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뭐 CISG와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건 법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UCP나 인코텀즈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UCP 인코텀즈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 URC 이런 등등은 규칙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안에는 상관습도 적용이 될 테고 네, 국내법도 일정 부분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양자 간에 적용되는 우리 국제사법 간에 뭐 UCP나 인코텀즈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냐면요. 각국 법역 내에서 존재하는 이 법역 내에서 존재하는 국내법입니다. 국내법. 국내 강행법입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세법이 있을 수 있겠죠. 관세법.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 우리 기본법 역할을 하는 대외무역법, 대무법이 있을 수 있죠. 대외무역법. 그리고 우리의 대금결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외환거래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가 거래를 할 때, 자, 이번에 뭐 독일에서 한국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내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는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의법이 아니에요. 강행법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나 뭐 UCP나 뭐 URC나 뭐 기타 국제 규칙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섭외적 사법 관계를 규정하는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다? 국내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국의 국내 강행법이 우선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에는요. 우리 LC 거래에서 우리 아무 표시가 없으면요. 신용장을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법에서 강행법으로요. 러시아 강행법입니다. 이거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요. LC에서 아무 표시 없으면 취소 가능하다? 이거는 UCP하고 어때요? UCP하고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죠. UCP와 상충된다.
상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이게 강행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적용 순서는 국내 강행법이 우선한다.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자 순서입니다. 순서. 네, 두 번째는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입니다. 명시적 합의. 이게 2순위가 되겠죠. 네, 이게 2순위가 될 것이고 3순위가 뭐가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국제 규칙이 되겠습니다. 네, 인코텀즈 등을 포함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 1순위 강행법보다 우리 규칙은 후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텀즈보다 국내 강행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내 강행법, 두 번째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그리고 세 번째 국제 규칙이다. 우리 지금 언급되고 있는 자, 인코텀즈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우리 뭐 해야 된다?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 국내 강행법이 국내입니다. 국내 강행법이 뭐 러시아의 강행법, 국내 강행법이라든가 특정 국가의 국내 강행법, 우리나라의 관세법이라든가 대무법이라든가 외국항거래법 이런 것들이 이 국제관에 적용되는 국제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네, 관세 안 낼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선한다. 어느 면에서나 이런 얘기죠. 자, 뭘 포함해서? 선택된 인코텀즈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정리가 완벽히 되셨죠? 이 조문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였다? 인코텀즈는 대금, 그러니까 지급될 대금과 그 다음에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 미덜입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서 다루어진다? 매매계약, 그리고 준거법에서 다루어진다. 또 하나 인식해야 될 것은 뭐다? 당사자는 국내 강행법이 인코텀즈 등의 국제규칙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국내 강행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로컬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번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뭐 CIF가 뭐다, FOB가 뭐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문상에 비중 있는 지문들은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닌 다른 것들도 자, 이걸 포함해서 오늘 이걸 보셨으니까 같이 우리 첨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셨으면 되겠고요. 네, 좀 어려우실 수 있을 수도 있었고 좀 쉬울 수도 있었는데 자, 어떤 느낌이셨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2번. 두 번째 보십시오. 네. 인코텀즈 2010에 규정된 인도증명서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증명서류에 관한 자, 조항으로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조건은 했습니다. 자, 우리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자, 답을 무난하게 4번으로 도출해 내셨겠지만 자,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자, 우리 정리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은 넉넉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기간은 자, 정말 작지 않은 기간입니다. 제가 뭐 안심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어요. 네, 보세요.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 나와 있죠. 머스트입니다. 바이어에게 뭐 없이, 지체 없이 무엇을 제공한다? 자,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usual transfer document라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의 운송 서류를 자, 제공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의된 목적항이네요. 항. 잘 보세요. 항. 목적항에 usual transfer document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답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 말 기억하세요? 자, 우리 문제 풀이할 때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인코텀즈에서 인도의 증거로서 매도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서류가 운송서류죠. 운송서류. 자, 우리 운송서류인 경우는 뭐밖에 없다? C규칙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코텀즈에서 인도의 증거로서 제시하는
우리 인도의 증거로서 제시하는 서류가 운송 서류인 경우는 뭐밖에 없다? 시규칙뿐이 없다. 요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나셨죠? 네. 기억 안 나신 분들은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충분합니다. 시간은. 자, 보시면, 자, 요것도 그냥 제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제 드리겠습니다. 자, A파랑 B파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보면, 그 이 조건에서는 우리 인도의 증거로서 뭘 주죠? 자, 이건요, 이 조건에서는 바이어가 우리 셀러의 군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어가 셀러에게 물건 받았다라는 인수증명을 해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바이어가 셀러에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aken delivery가 뭐다? 인수했다라는 적정한 증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바이어가 셀러에게 인수했다는 증명을 오히려 줍니다. 자, 그리고 F 조건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통상의 증명을 해준다. 운송 서류란 말은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되어 있죠. usual proof가 제공됩니다. 자, 보통 뭐가 된다? 본선 수치증, MR 등이 제공되겠습니다. 자, F 조건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C 조건. C 조건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통상적인 뭘 제공한다? 운송 서류를 준다. 그렇겠죠. 운송 서류를 준다. 운송 계약의 주체 셀러. 자, 그래서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준다. 요게 포인트죠. 네. 요거 중요합니다. 통상의 운송 서류를 제공한다. 자, 그래서 우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ual transfer document. 자, 운송 약관이 있는 자, usual transfer document를 제공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C 조건. 자, 그리고 D 조건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뭘 준다? 서류를 준다.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서류를 준다.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서류를 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take delivery 할 수 있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D 조건에서는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우리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 서류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인수 가능하면 된다. 이제 제가 이제 제 말로 이렇게 PPT를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송 서류 외에 목적지에서 발행 가능한 화물 인도 지시서라든가 창고 증권 등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아셨죠? 운송 서류일 필요가 없죠. 그냥 물건 가져갈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물 인도 지시서 등이 D 조건에서는 제공된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도 증명으로서 이 조건에서는 오히려 바이어가 셀러에게 인수 증명해주죠. 자, 우리 evidence of having taken delivery 한 거. 자, 그리고 F 조건에서는 통상의 증명을 하는 거죠. 셀러가 바이어에게 usual proof. 자, 그리고 C 조건에서는 여러분 지금 암기하고 계시죠? 같이. 자,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자, 셀러가 바이어에게 통상적인 운송 서류를 준다. 자, 그 다음에 D 조건에서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인수할 수 있는 서류를 준다. 제일 중요한 건 운송 서류 제공하는 C 조건의 경우를 자,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다음 PPT 보실 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뭐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적으셨죠, 다. 그리고 요것들은 자, 따라서 인코텀지에서 인도의 증거로서 매도인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 서류가 운송 서류인 경우는 C뿐이다.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모든 조건에서 대부분 운송 서류를 제공합니다. 자, 운송 서류 아닌 내부 서류. 아까 전에 뭐 우리 내부 서류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급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운송 서류지만 인코텀즈, 그러니까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혼돈스러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 운송 서류를 제공하지만 우리 인코텀즈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세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3번 가겠습니다. 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가볍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같은 비중을 두고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 있는 것과 비중 없는 것을 좀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화환신용장 UCP, 통일규칙 UCP 600 구조,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여러분? 네, 맞추셨죠, 다?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보세요. 은행입니다. 이용하는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입니다. 통지은행 또는 세컨 통지은행.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뭐 하기 위해서? To advise, 통지하기 위해서. 크레딧을,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해서 통지은행이나 세컨 통지은행을 이용하는 은행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은행을 뭘 하기 위해서?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은행을 사용할 필요 없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통지은행을 어떤 은행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조건 변경을 할 때도 똑같은 은행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것도 기재해 놓으세요, 여러분. 다른 은행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동일한 은행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need나 use가 아니라 must use 하셔야 됩니다. need not이 아니라 당위의 must use입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해서 자, 우리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해서 통지은행이나 제2통지은행을 사용하는 은행은 숙지하세요. 자,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은행 사용해야 한다? 똑같은 은행을 사용해야 한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자, 이해하시죠? 넘어갑니다. 자, 3번은 가볍게 맞힐 수 있으셨습니다. 4번 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영국 환어음법상 환어음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자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중 높은 우리 문장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모는 신용장은 무조건적인 뭐다? 오더리다. 무조건적인 어떤 명령이다. in writing. 서면으로 된. 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짓이죠. unconditional. 자, 어떻게 교부가 된 누구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서명이 됐답니다. by the person.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 그것을 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서명까지 됐습니다. 요구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뭘 요구한다? The person. 그 사람. 우리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to whom 하면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에게 그것이 교부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환어음이죠. 환어음이 교부된 그 사람에게 뭐가 요구된다? to pay 할 것. 자,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요구 on demand는 뭐다? 요구하자마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on demand 요구하자마자 지급할 것 또는 자, 정해진 또는 결정된 어떤 특정 시간에 지급할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구하자마자 이건 기한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특정한 금액입니다. 돈으로 된 특정한 금액을 누구에게 교부한다? 자, 누구한테 준다 돈을 to 다음에 누가 빠진 거예요? 지금 to 다음에 여기에 specified person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to 다음에 이 자리에 특정한 사람에게가 되겠죠.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 specified person이 들어와서 특정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걸 기명식이라고 하죠. 기명식. 또는 to the order of specified person 하면 지시식이 되겠습니다. 지시식. 그리고 또는 누가 된다? 세 번째, 이 사람에게. 누구다? bearer에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네. 해석,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질 드리면 서면으로 되어 있는 무조건적인 지시여야 하고 자, 뭐 한다? 요구한다. 우리 교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지불할 것을 어떻게? 요구하자마자 또는 기한부라면 돈으로 된 금액을 그 기한 날짜에 이런 얘기죠. 어떻게? 기명식으로든 지시식으로든 이렇게 bearer, 소지인식으로든 아셨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unconditional. 자, 그리고 bearer.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환어음에 대한 이해를 자, 이 지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실질 조항의 속하는 하나의 조건이다. 다음의 조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보시면은
보세요. 바이어는 뭐 했다? 구매를 했다. 자, 1000메트리톤을 구매했다. 제품을. 자, subject 뭐에 따라서 variation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어떤 변화가 있다? 자, 우리 퀀터티에서의 변화가 있다. 퀀터티가 수량이잖아요. 수량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up to가 뭐뭐까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우리 셀러의 선택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과부적 용인 약관이죠. 과부적 용인 약관. 과부적 용 ML clause라고 합니다. 자, ML clause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게 첫 번째 이건 수량과 관련된 겁니다. 수량과 관련된 것 기억나시죠? 두 번째 뭐였다?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되는 화물이 반드시 뭐여야 한다? 살물, 벌크 화물이어야 합니다. 벌크 화물. 네, 벌크 화물일 때 적용되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4번. LC 거래면 UCP가 적용돼서 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면 자, 우리 적용이 됩니다. 우리 계약서에 없어도 적용이 됩니다. 자, LC 거래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네 가지를 꼭 숙지하시고 요거랑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뭐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 금액, 수량, 단가에 다 사용되는 거. about 등을 넣었을 때, about, approximately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사용되는 거 있죠. 그때는 이제 중요한 게 금액에도 쓰일 수 있고 수량에도 사용될 수 있고 자, 단가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다? 10%다. 자, 이걸 좀 기억하세요. 네. 다른 겁니다, 이게. 네. 우리 신용장에서 about이나 approximately.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10%에 대해서 금액, 수량, 단가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뭐 틀리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5번이냐면 우리 sales by grade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규격 매매에 해당한다. 규격 매매는 공업 제품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규격에 따라서 우리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공업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업 제품은 벌크 카고가 아니잖아요. 벌크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과부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벌크 카고여야 한다. 이 점을 꼭 숙지하세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그리고 6번 진행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10 DAP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숙지하십시오. 그런 용도로 제가 출제했습니다. 자, 보시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보시면은 만일 셀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우리 운송계약하에서 뭐와 관련된 언로딩. 자, 밑줄 치셔야겠습니다. 언로딩. 양화와 관련된 셀러가 비조건입니다. 양화와 관련된 비용을 목적지에서 양화, 내리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했대요. 셀러가. 그럼 셀러는 자격이 있다. 뭐 할 자격이 있다? 다시 회복할, 반환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한 비용을 누구로부터? 바이어로부터.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모든 경우에든 간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전기선을 이용해서 운임 속에 양화 비용이 다 포함됐어요. 그 비용을 누가 냈다? 셀러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운임을 셀러가 부담을 하고 그 운임 속에 언로딩 차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 매수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죠. 전기선 운임이 포함된 걸 어떻게 또 받아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에 출제 자주 됩니다. 여기 is 받아낼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겠죠. is not entitled가 돼야 되죠.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셀러가 운송계약을 하고 전기선 운임에 포함된 양화 비용을 매수인에게 받아낼 수가 없다. 셀러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7번. 추심통일규칙 URC 522 5조 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몇 번이었죠, 여러분?
네, 이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 4번 보세요. 자, 컬렉션.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포인트들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가고 있어요. 추심 지시서입니다. 추심 지시서. 은행은 이 추심 지시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든요. 자, 이 추심 지시서는 자, 우리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한 기간. 우리 은행에 의해서 취해져야 할 어떤 행동, 어떤 기간, 그 기간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취해야 할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이 기술되어 있다? 아닙니다. 이거 은행이 지금 추심 지시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요. 자, 우리 기간과 관련돼서 자, 우리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자, 그 자는 은행이 아니라 누구다? 자, 우리 지급인이 되겠죠? 지급인. 네, 지급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급인. 자, 읽어보겠습니다. 추심 의뢰은행이 추심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서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가 바로 추심 지시서다. 네, 그 지급인이 행위할 정확한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누가 지급인이 행위할 정확한 기한을 우리 기재해야 한다. 네, 그리고 그 정확한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모호한 표현은 또 사용돼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문제를 제가 출제 드렸습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급인입니다. 지급인은 누구다? 우리 수입상이 되겠죠. 바이어가 될 겁니다. 바이어가 기한 내에 해야 될 것들을 추심 지시서가 담고 있는 거죠. 아셨죠? 어떤 기한 내에 어떤 행동이 취해져야 할 텐데 그런 행동은 누가 하는 것이다? 수입상이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네, 다음은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매 특약점 계약서에 나오는 다음의 조항과 관련이 깊은 것은 자, 보시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거의 100점 주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과부족하고는. 자, 보시면은 만약 어떠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규정이 포함하고 있다면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 이러한 어떤 어그리먼트 계약 안에 자, 우리 포함된 어떤 규정이 자, 뭐하라고? 자, 우리 선언이 됐답니다. 인밸리드하다고, 무효하다고, 그 다음에 불법이라고, 그리고 또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선언이 되면, 자, 우리 중거법 하에서 그러한 유효성이나 합법성이라든가 실행 가능성, 나머지 잔존 조항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잔존 조항에 대한 것들, 뭘 포함하고, 여기서 포함한 잔존 조항들은 not in any way be affected. 여기가 포인트죠. 어떤 특정 조항이 무효로 결정이 났어요. 무효로 결정이 나면 자, 이때 남아있는 잔존 조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보다 자, 제가 severe이라는 단어 알려드렸죠. severe. 네. severe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 자, 요 단어가 뭐다? sever 해서 요게 사지절단하다 뜨다. 사지절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절단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지절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나머지 잔여 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지절단하는 것처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기억하시죠? 계약의 어떤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 불법 또는 이행 불가능이라고 선언돼도 나머지 조항은 사지절단, 좀 무서운 말이죠. 사지절단돼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는 무효인 조항을 유효한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바로 계약 분리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무효 조항이라든가 권리 불포기 조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 조항 그리고 배상 조항.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조문을 주고 이것에 대한 이제 이름을 묻는 지금처럼 조항의 이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조할 수 있게끔만 해 놓으세요. 네.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9번 가시겠습니다. 9번 보시면은 신용장 통일 규칙 원본 및 사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정답은 2번이죠. 2번. 우리 만일 신용장에서 제시를 요구한다면 어떤 제시? 별표, 카피의 제시를 요구한다면 이런 얘기죠. 자, 사본의 제시를 요구한다면 그 제시는 오리지널로 하거나 카피로 해서는 안 된다. 허락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 부분이. 허락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신용장이 서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원본을 내도 되고 사본을 내도 됩니다. 사본 내라고 했는데 원본을 내면 더 좋죠? 더 진정성 면에서 더 좋잖아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사본 내라고 했지만 원본 내는 것도 허용이 된다. 허용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쉽습니다. 네. 배점 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0번도요, 여러분, 배점 따실 수 있는, 자, 우리 조항에 대한 것인데, 보시겠습니다. 몇 번이죠, 10번도? 이게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보시면은, 무역 조건입니다. 사용되어진, 계약에서 사용된 무역의 조건은, 우리 준거될 수 있고요,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 2010에 의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unless 달리 특별히 합의되지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바이어는요. 자, 홀드, 셀러, 함리스. 자, 우리 바이어는 유지시켜 준답니다. 셀러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해 없는 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뭐로부터? liability, 책임으로부터. 어떤 책임? 우리 침해죠. 침해. 뭐와 관련된? 특허권이라든가 뭐 상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의장권이라든가 기타 제3자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어떤 침해에 대한 어떤 liability,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거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이어에 의해서 기원이 되거나 선택되어진,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어떤 특정한 어떤 로고 같은 거, 상표 같은 거, 뭐 키티 같은 그림을 넣어서 좀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은 셀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바이어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제3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셀러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바이어가 지금 선택한 거니까요. 그런데도 반대로 셀러가 본인이 임의로 그런 제3자의 어떤 특허권 등에 대해서 침해를 한 제품을 보낸다면 그때는 바이어가 책임져 주지 않죠. 그거는 셀러 잘못입니다. 셀러가 잘못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이어가 선택을 했고 바이어 때문에 유래가 된 이런 지재권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때 권리 침해에 대해서 바이어가 셀러를 보호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0번까지 했습니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보시면 화한신용장 통일규칙 8조 확인은행의 확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몇 번이죠, 여러분? 확인은행의 확약. 우리 UCP가 우리 인코텀즈와 함께 그리고 CIS와 함께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주도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꼼꼼히 하나의 조항도 가벼이 보지 마시고 보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어떻다? 규정된 경우에 규정된 서류가 우리 제시가 된다면 누구에게? 컨퍼밍 뱅크, 확인은행에게 제시가 된다면 자, 그리고 그것들이 구성을 한다면 일치하는 어떤 제시로 구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서류가 일치하는 서류였어요. 그러면은 컨퍼밍 뱅크는 머스트입니다. 여기가 머스트. 굉장히 중요하죠. 컨퍼밍 뱅크, 확인은행은 자, 뭐 해야 된다? 내고를 해야 한다. 셀러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했어요. 그러면은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을 겸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다? 매입을 해주는데 매입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소구권, 리콜스가 뭐죠? 리콜스. 자, 소구하는 거죠.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을 때 다시 줘라고 하는 게 바로 리콜스입니다. 매입은행의 권리. 자, 그것을 가진 상태로 매입할 수 있다? 아니죠.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을 겸하는 경우에는 우리 서구권 없이 매입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여기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인 경우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확인은행이면서 어떻다 지금 매입은행 역할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역할 다 하는 겁니다. 확인은행이 자 소구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죠. 없이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with가 아니라 without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 개설은행은 확인은행과 달리 뭐를 할 수 없다? 이걸 많이 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입할 수 없다. 매입하는 게 아니죠. 개설은행은 그냥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바로 결제해야 됩니다. 1차는 서류에 대해서 매입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다른 은행들, 요것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른 일반 은행들은요, must negotiate 아니에요. 자, 우리 확인은행은 반드시 어떻게 됐다? 매입을 해야 하고요. 소구권 없이. 그러나 개설은행은 매입이란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타 은행들, 일반 은행들은 이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매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은행들은 must negotiate가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어떤 표현법을 이렇게 쓴 거니까요. 이렇게 기재하시면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을 겸하는 경우에 소구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돌려달라고. 소구권 없이 매입을 한다, 해야 한다. 그렇죠.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매입할 수가 없다. 지급을 하는 자죠. 자, 그리고 다른 여타 은행들은 뭐다? 매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must negotiate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완벽합니다. 자, 12번 가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요거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따가 기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숙권합니다. 권한을 줍니다. 당신에게. 자, value 하라고. 우리 어음 발행하라고. 온 다음엔 지급인이 온다고 했죠. 누구를 지급인으로? 서울은행을 지급인으로. 여기가 지급인입니다. 온 다음에는 지급인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온 다음에는 지급인이다. 그 다음에 for account of 하면 무엇의 계정으로 이런 뜻이야. 계정. 어카운트가 뭐 계좌 이런 뜻이니까. 저기 미스터 US 파크 같은 경우에는 누구다? 저자는 바로 수입상입니다. 수입상의 계정. 그러니까 지급의 궁극적인 최종의 돈 나갈 자. 그게 바로 수입상이죠. 자, 우리 신용장의 주채무자는 은행이지만, 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다? 여기서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우리 채무자는 너에게, 돈 받을 자. 우리 누구다? 우리 수출상이 되겠죠? 수출상에게 숙권합니다. 어음을 발행하라고. 누구 앞으로? 지급인이 누구다? 어음 지급인이 들어오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for account of 누구의 계정으로? 돈 빠져나가는 곳이 어디다? 누구다? 수입상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매입에 있으면 둘 다 개설은행, 매입은행을 지급인으로 자, 우리 발행할 수가 아직 발행되지 않죠.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위하고요. 여기 위하고 여기에 서울뱅크하고요. 이걸 잘 보셨어요. 매입에이시면은요, 둘 다 개설은행이에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이 신용장이 지금 언급은 없지만 매입 신용장이면 저 위하고 서울뱅크는 같은 은행이에요. 개설은행이에요. 매입에시면 둘 다 개설은행이다. 자, 우리 매입은행을 우리 지급인으로 발행할 수 없잖아요. 매입은행은 선의로 소지하는 자니까. 그래서 매입에 있으면은 요 자리에 매입은행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 개설은행이 오는 거예요. 매입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매입은행은 지급 채무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신용장이 매입 신용장이면 서울뱅크가 개설은행일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위하고 서울뱅크는 같은 자다. 매입에 있으면. 아셨죠? 매입에 있으면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급인수 LC라고 하면 지급인수 신용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두 개 은행이 다른 은행이에요. 다른 은행. 자, 요 은행이 어디가 된다? 지급이나 인수은행이 되는 겁니다. 소구권 행사는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소구권은 누가 하는 것이다? 페이이가 하는 거죠. 페이이. 우리 페이이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급이나 인수은행은 우리 주채무자가 됩니다. 최종 책임자.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지급인으로서 매입신용장이라면 이게 매입신용장이면 꼭 기억하실 것은 매입은행은 지급의 의무가 우리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매입신용장이면 두 사람 다 개설은행이다. 그리고 우리 지급은행이나 우리 인수은행이 오는 경우는 이게 지급신용장이거나 인수신용장의 경우에 여기에 지급인수은행이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요. 그냥 문제를 가벼이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요것들을 다 필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숙지하세요. 네.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두 은행이 같은 은행이야? 왜 같은 은행이에요? 매입신용장이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매입은행이 올 수는 없죠. 그죠? 매입은행은 지급인이 아니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해결이 됐고요. 1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번. 환신용장 통일규칙 10조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보시면은 정답 몇 번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5번입니다. 5번. 보세요. 부분 승낙이 되겠습니다. 조건 변경에 대한 부분 승낙이 허락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체 다에 대해서 승낙하기 싫고 일부만 승낙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허락이 된다? 일부만 허락하는 것이 자, 우리 조건 변경의 일부 승낙은 허용되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은 간주되지 않는다. 조건 변경이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다? 아니죠. 간주가 되죠. 거절로 간주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건 변경서의 부분 승낙은 인정되지가 않는다. 허락되지가 않는다. 전체적으로 승낙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이 말은 마음에 드는 것만 승낙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is not allowed and 간주된다. 거절로 간주된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건 변경의 부분 승낙은 인정되지 않고 우리 거절로 간주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14번. 네, 지금 바삐 제가 움직입니다. 빨리빨리 지금 여러분 필기하셔야 돼요. 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6조, 일람 출급에 관한 규정,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안 되거든요.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좀 와 닿아요. 이 조항이. 보시면은, S사이트로 지급되는 서류의 경우에 우리 제시은행, 추심에서 제시, 우리 수입상에게 지급인에게 서류를 제시한 은행입니다. 제시은행은요, must make, 만들어야 한다. 제시를 해야 한다. 여기 중요하죠. 제시를 해야 한다. 어떻게? 지체 없이. 자, 제시를 해야 되면 지체 없이 제시를 한다. 그리고 또 서류가, 자, 어떻게 지급 가능한 경우에? 테너, 만기를 갖고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에, 자, 이런 얘기죠. 사이트가 아니라 테너인 경우에, 만기로 가는 경우에, 자, 제시은행은요, 제시해야 된다. 인수가 지금 is, 자, called for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 지체 없이 어떻게 하고, 자, 우리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 우리 늦지 않게 적절한 만기일, 이게 지금 PPT가, 자, 죄송합니다. 적절한 만기일보다 늦지 않게, 자, 지급을 하도록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류가 S사이트로 지급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해서 제시해야 하고요. 우리 만기를 가지고 있대요. 테너 상태의 서류라면, 테너하는 서류라면 인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인수를 위해서 자, 우리 지체 없이 뭐 한다? 인수를 위해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우리 적절한 만기일보다 늦지 않게 우리 지급을 위해서 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셔서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다 아십니다, 이게. 사이트는 지급을 위해서 지체 없이 제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사이트라면 지급을 위해서 지체 없이 제시한다. 자, UCP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5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추심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테너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입니다. 인수가 규정돼, 테너는 이제 만기일을 가진 거잖아요. 자, 우리 만기일이 있는 테너의 경우에는 인수도 할 수 있고 지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지급일보다
DP 유산스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를 위해서 지체 없이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지급은 DP 유산스입니다. 자, 요건 이해하시죠?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인수 위에 지체 없이 제시한다. 그리고 지급을 위한 경우라면 이 지급이 바로 DP 유산스예요. DP 유산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수는 아니고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DP 유산스입니다. 자, 인수는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인수가 일어나지 않고 지급이 뒤로 늦춰져 있는 겁니다. 적절한 만기일까지. 자, 만기일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 DP 유산스입니다. DP 유산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운송 기간이 막 2달씩 걸려요. 2달씩. 배가 오는데 2달 걸려. 물건 오는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기 보세요.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 은행이요, 서류가 오면은 서류가 이렇게 제시돼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시하면 이제 우리 DP가 되는 거죠.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서류가 여기 이렇게 운송이 어느 정도까지 도착할 시점까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셀러가 제시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DP 유산스인데요. 보시면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시를 합니다. 셀러는 DA가 사실 걱정되죠. 왜 걱정되죠? 셀러는 우리 물건이 장거리 운송이면은 돈을 나중에 줄 것 같으니까 DA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나중에 결제받잖아요. 그러니까 DA가 걱정이 되고 바이어는 DP가 되면 또 걱정이 됩니다. DP로 만약에 이게 운용이 되면. 왜? 물건은 오지도 않았는데 서류 빨리 와가지고 돈 바로 줘버리면 우리 바이어의 경우에는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도 DP가 걱정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DD어음을 사용해요. DD어음. DD어음이 뭐다? 요 D가 바로 자, BL 발행일로 처리하는 거예요. DD어음을 사용해서 자, BL 발행을 해서 어음의 만기일 전까지 이렇게 우리 뭐 2달이라면은 뭐 2달 이렇게 DD어음 BL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음 만기일까지 제시를 하면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돈을 결제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다? DP 유산스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추심거래에서 사이트라면 사이트 지급을 위해서 지체 없이 제시를 하고 테너라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죠. 인수 하나, 지급 하나. 여기서 인수는 뭐다? 인수를 위해 지체 없이 제시. 지급이라면 DP 유산스죠. DP 유산스. 그럼 어떻게 된다?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자, 적절한 만기일까지 제시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항이 이해되시거든요. 자, 15번. 협회적 타협반. 자, 우리 1조 담보 위험 중에서 약관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뭐다? 우리 배안으로 우리 해수 등이 유입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것들은 C에서는 담보하지 않죠. ICC A와 B에서만 담보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번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결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신용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번 이제 다 작성을 하셨죠? 1번이죠.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니은부터 가셔야 됩니다. 니은 보시면은 수출상이요. 어음 발행합니다. 자, 우리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한어음일 텐데요. accompanied by 뭐가 첨부가 됐다? BL 그리고 보험증권 그리고 상업송장 기타 다른 필요한 서류들이 자, 우리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렇게 자,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미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제시에 대해서 우리 화한어음의 어떤 제시에 대해서 우리 매입은행에 대해서 화한어음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수출상은 받게 된다. 우리 수출대금이죠. 프라시드 수출대금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몇 번으로 간다? 리을로 가게 되면 매입은행은요. 발송을 하게 되죠. 우리 화한어음을 누구에게? 그들의 어떤 코레스펀던트 뱅크 뭐다? 그게 바로 우리 거래은행이죠. 그게 누구다? 다름 아닌 주채무자 우리 이슈잉 뱅크한테 간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 보면 개설은행은 제시합니다. 어음을 누구에게? 임포터, 수입상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디귿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에 대해서 수입상은 얻게 된다. 우리 서류를 얻게 되는 거죠. 은행으로부터. 지급하거나 인수하고 서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요 흐름입니다. 이게 바로 신용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17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문제 푸시고 또 이제 강의까지 들으시기 때문에 힘드신데 네. 조금만 참고 1차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하세요. 힘드셔도. 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수험 때 참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되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원한 불행이란 없다. 이런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수험이라는. 이 얘기 참 좋아합니다. 우리 life라는 단어에서 if가 있잖아요. if. 우리의 삶 속에 if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부가 조금 미진하시거나 전혀 안 되신 분들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1차 객관식이라는 점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자, 우리 기대치 않은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미소 지으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제 안내하는 거예요. 네. 보시겠습니다. 네. 17번 보시면은 영국 환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자, 보시면은 1번이 정답이죠. 보시겠습니다. 이건 안 틀리셨을 것 같아요, 많이. 자, 이거는 영국 환원법을 보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맞을 수 있으십니다. 우리 지급될 금액이 표현되어 있다면 뭐로? 우리 글자와 또한 피겨리 숫자잖아요. 피겨리 숫자입니다. 이건 글자 그리고 이거는 숫자, 피겨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자, discrepancy가 이제 불일치입니다. 뭐 사이에? 그 둘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우리 뭐다? 우리 숫자로 기술된 그 금액이 자, 우리 지급할 금액이다. 틀렸죠? 숫자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우선하는 겁니다. 자, 쓰세요. 문자와 숫자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누가 우선한다? 문자가 우선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ords가 되겠습니다. words. 네. 됐고 18번 가겠습니다. 인코텀즈 2010상의 EX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몇 번이 틀렸죠?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자, 3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EXW 조건인데 EXW 조건이 이 조건이 사용되어진다. 이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우리 운송수단에 관련이 없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적합할 것입니다. 수업을 하면 적합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위해서, 국제 무역을 위해서. 자, FCA와 함께 국제 무역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원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우리 EXW 조건 같은 경우는 domestic trade에 적합합니다. domestic trade. 자, 국내 거래. 그리고 Y이 반면입니다. 반면에 FCA가 어떻다? 보통 더 적합하다. 뭐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자, 기억하세요. EXW는 자, 국내 domestic한 거래, FCA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는. 자, 19번 보시겠습니다. 19번. 화한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자,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정답 몇 번이다? 네. 이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우리 은행이 단지 수리할 것입니다. 클린 트랜스퍼 다큐먼트를 자, 클린 BL 같은 것들을 수리할 텐데 클린 트랜스퍼 다큐먼트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no clause, 어떠한 조항도 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노테이션, 어떤 부기를 명백하게 디펙티브한 어떤 컨디션, 물품이나 포장에 있어서 어떤 결함 있는 디펙티브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명시적인 노테이션, 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클린한 서류입니다. 운송서류. 그래서 그 단어, 클린이란 단어는 나타나야 한다. 어디에? 운송서류 상에. 만일 신용장이 요구하고 있다면은 그런 운송서류가 클린 온보드 상태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운송서류상에 고장 문구만 없으면 클린한 거잖아요. 클린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됩니다. 다시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 적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클린이라는 단어는 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게 클린한 거예요. 고장 문헌이 써있지 않은 것이 클린한 겁니다. 그래서 머스트가 아니라 need, not이 되고 신용장에서 온보드, 클린 온보드를 요구한다 할지라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if가 아니라 even if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20번 문제까지만 하고 자, 잠시 쉬겠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죠,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3번이 되겠죠. 3번이 뭐다? 당해 국가가 모두 최약국인 경우 3번에 보시면 Contract of Sales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우리 당사자의 place, 그 영업소, place of business가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고 그 다른 나라가 뭐인 경우에 contracting state. 자, 우리 최약국인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근데 나머지 1번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1번은 뭐죠? 이게 강제집행. 한번 써놓으세요. 1번의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적용 요건에 적용 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사의 어떤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옥션입니다. Sales by 옥션은 왜 이것은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매매 거래 계약에 이것은 가격이 결정이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자, 가격이 결정이 안 됐으므로 안 되고 3번은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고 3번 답이었습니다. 4번과 5번도 이제 물품이 아닌 것들인데 우리 4번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환이에요. 환은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박이라든가 우리 배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그 등기를 해야 되는 엄청난 가격을 가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준부동산 취급을 합니다. 준부동산 취급. 그래서 물품이지만 준부동산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1번은 자유의사가 자, 우리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2번은 경매의 경우에는 가격 결정이 아직 안 된 물품이다. 자, 그리고 우리 4번과 5번은 물품 아닌 것들이죠. 자, 그래서 주식은 환이 아니기 때문이고, 주식 등은 5번의 뭐 선박 등의 경우에는 우리 등기를 해야 되는 준부동산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자, 기억하시는데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번까지 푸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고 다시 한번 그 차후에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